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거 클리커가 없어서 부득이 좀 앉아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소개를 해주셨지만 저는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글로벌 파트너 솔루션이라는 팀에서 지금 모던워크, 시큐리티 그리고 AI 제품을 제가 딜리버리 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왼쪽 방에서도 똑같은 주제로 발표를 하고 왔는데 아마 유튜브나 아니면은 뭐 다른 매체나 컨텐츠 통해서도 대부분 저희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코파일럿 또는 AI 전략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기본적인 지금 AI 트렌드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제 요즘에 제가 고객분들 많이 만나면은 제가 1년에 이런 발표도 하고 고객분들 만나는 중소기업분들이 종사자분들 카운트를 해보면 한 5,0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럼 그분들이 최근에 이제 또 만나보면은 코파일럿이 무슨 어떻게 보면은 만능 솔루션인 마냥 이런 엄청난 기대치를 가지고 계시기도 해요. 그리고 이거를 당장 도입해서 어떻게 쓰겠다라는 분은 좀 되게 적극적인 모습도 보이고 계시는데 그 전에 앞서서 코파일럿 도입하기 전에 디지털 워크플레이스라는 기본적인 기반을 다지고 이제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상 제가 원래 먼저 하기로 됐었는데 다소 중복되는 내용도 있을 수는 있으니까요. 혹시 들으시다가 들었다 그러시면은 패스해 주세요라고 해주세요. 그러면은 최대한 제가 시간을 좀 세이브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돌려드리도록 하고요. AI 워낙 화두죠. 여러분들 이제 뭐 작년 3월이죠. 정확하게 3월 12일인가? 그때쯤 해가지고 언론에 코파일럿 공개되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마케팅 비용을 쓰지도 않았는데 오만 매체에서 지금 코파일럿이나 아니면은 뭐 챗GPT 많이 회자하면서 지금 자연스럽게 마케팅이 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AI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좀 짚고 넘어가시면 싶은 게 우리가 이제 저도 결코 적은 나이는 아니지만 제가 02학번이거든요. 02학번인데 이렇게 10년에서 15년 주기로 제가 대학생 때부터 또 그 전부터 해서 되게 혁신적인 제품이나 솔루션들이 이제 세상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하나씩 짚어보면서 지금 AI가 그러면은 어떤 시점에서 어떻게 튀어나왔는지 한번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1억 명이 이제 사용하는데 도달하는 시간을 보면은 일단은 모바일 폰 같은 경우는 16년, 인터넷 같은 경우 7년, 그리고 SNS 이제 페이스북이라 할 수 있는 부분도 4.5년이 걸린 거를 챗GPT 같은 경우는 불과 3개월 만에 1억 명을 달성을 합니다. 그러면은 과연 이게 어떤 솔루션이길래 이렇게 갑작스럽게 사용자를 이렇게 늘렸느냐? 근데 당연히 AI 기능인 거죠. AI 기능인데 이게 갑자기 나온 건 아니에요. AI라는 거는 1956년부터 이제 이야기가 됐고 어떻게 보면 하나의 컴퓨터 과학 분야였어요. 막연히 이때는 인공지능이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와서 인간의 지능을 복제해서 어떻게 보면 능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발휘하는 과학 분야의 기술로 이제 생각을 했던 게 막연히 이제 그런 계속 연구 개발이 되어 왔겠죠. 그런 이제 하나의 또 파급적인 업그레이드 기능이 온 거는 머신러닝이라는 하나의 연장선의 기술이 또 세상에 오픈되면서 어떻게 보면 좀 더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을 하고 결단을 내릴 수 있는 하나의 보조 수단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지표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구글의 이제 딥마인드 자회사죠. 딥마인드가 딥러닝이라는 인공신경망 구조를 이용한 또 다른 AI 이제 기계학습 기술을 시장에 내놓으면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또 한 번에 AI를 체감하게 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과거에 이런 머신러닝, 딥러닝 이렇게 많이 이야기가 되는데 그만큼 이 회자가 되긴 했지만 1억 명에 도달하는 데까지는 그런 수치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미미했어요. 근데 21년에 이제 제너러티브 AI라는 이제 또 하나의 영역인 거죠. AI의 이제 기술을 이 하나의 영역으로 새로 생기게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언어를 이해를 한다는 그런 개념이 들어가게 돼요. 근데 엄밀히 이야기하기보다는 단어와 단어 사이에 다음 단어가 오는 데 있어서 그거를 어떻게 보면 예측을 하는 거거든요. 포캐스팅을 한다고 보면 되는데 그 기술이 이제 구글에 이제 2017년에 구글에서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트랜스포머라는 이제 하나의 머신러닝 기능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건데 차이점, 과거의 딥러닝과 머신러닝 차이점은 이제는 뭔가 손에 결과물이 생긴 거예요. 내가 컨텐츠도 나오게 되고 이미지도 나오게 되고 또 영상도 나오게 되고 심지어 코딩도 자동으로 해주는 그런 상황까지 온 거거든요. 이제는 내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죽순으로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써온 거고요.
근데 비단 과거에 이제 97년, 16년 이렇게 나왔던 기술들이 갑자기 튀어나온 건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정말 일하는 방식을 이제는 재해석하겠다는 그런 정책을 내렸습니다. 정책과 전략을 세웠죠. 불과 2, 3년 전만 해도 제가 MS에서 일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거의 10년 전에는 가장 상단에 있는 오퍼레이션 시스템 윈도우가 메인 저희 비즈니스였어요. 근데 2, 3년 전까지만 해도 요 중간에 코파일럿이 아니라 애저 클라우드였어요. 클라우드만 저희가 많이 외쳤었는데 현재는 모든 저희 비즈니스 포트폴리오에 지금 코파일럿이 다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에 저희 코파일럿이 붙었는 서비스는 제가 별로 마이크로소프트 중에 제일 마음에 안 들어하는 서비스인데 이름이 바보 같아요. 빙이라고 합니다. 빙인데 빙에다가 이제 코파일럿을 붙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온 이름이 뉴빙입니다. 뉴빙. 예, 재밌죠? 본사에서는 마케팅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뉴빙에 붙어가지고 이제 코파일럿이 점점점 다 OS에도 붙고 최근에 코파일럿 플러스 PC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번 주에 아마 삼성에서 출시를 할 거예요. 코파일럿 PC라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PC 윈도우 키 있잖아요. 윈도우 키 옆에 코파일럿 물리키가 붙을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굳이 이거 누르지도 않고 이 버튼만 누르면은 코파일럿이 올려와요. 거기서 내가 원하는 AI 기능을 쓸 수가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개발 플랫폼도 운영을 해요. 오픈소스 플랫폼 GitHub에서도 저희가 코파일럿 붙였고 다이나믹스 같은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 오늘 말씀드릴 모던워크, 그리고 데이터 앤 AI라고 해서 저희 클라우드 서비스에도 붙였고요. 아까 말씀드린 빙 서비스에도 붙여놔서 모든 서비스에 저희 코파일럿 AI 엔진들을 다 인입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 방향 정책은 그렇고요. 근데 오늘은 좀 더 심도 있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래 저희가 모던워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모던워크는 조금 더 대중적인 카테고리로 말씀드리면 디지털 워크플레이스라는 말씀을 드려요. 이게 왜냐하면 이제 실제로 업무 생산성으로 쓰는 툴이거든요. 따지고 보면은. 근데 디지털 워크플레이스 또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모던 워크플레이스라고 정의를 내리기도 하는데 다양한 해석을 합니다. 뭐 DWG라는 미국의 그런 그룹이 또 있고요. 딜로이트, 가트너에서 해석을 내리지만 결국은 생산성을 어떻게 높이냐는 거예요. 디지털 툴들을 이용해가지고. 그리고 이걸 갖추기 위한 요건은 당연히 데이터나 인프라를 사용하기 위한 앱들, 서비스를 제공하겠지만 이것만이 아니라 사람도 바뀌어야 돼요. 이제는 이런 데이터나 아니면은 인프라를 이용한 솔루션들을 가지고 조직 운영의 전반에 문화뿐만 아니라 프로세스, 성과 제도까지 다 매핑을 시켜가지고 그래야지만 디지털 워크플레이스를 진정 구축을 할 수 있다. 우리 회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겠어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M365 도입하면 되나요? 라고 한 게 아니라 이제는 이 마이크로소프트 365 서비스를 이용해가지고 직원들의 어떻게 평가를 하고 그리고 이 직원들의 피드백도 이걸 통해서 받고 이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지 디지털 워크플레이스를 구축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디지털 워크플레이스가 왜 도입을 하게 되는 그런 배경은 어떻게 되느냐? 혹자는 뭐 코로나가 디지털 워크플레이스를 만들었어요. 혹자는 MZ 세대와의 갈등, 참고로 저도 MZ입니다. 81년생 이상부터는 MZ라고 그러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전사적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서 또 디지털 워크플레이스가 도입했다고는 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어떤 위치에 어떤 목적에 따라서 디지털 워크플레이스 도입하는 솔루션이 바뀌고 비용이 바뀌고 인력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AI 쓰기 위해서는 기반이 디지털 워크플레이스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우리는 어떤 목적으로 도입을 하게 됐느냐에 대해서 분명히 하셔야 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코로나 때문에 리모트가 필요했죠. 그러면은 협업 소통을 위한 툴이 분명히 필요할 거고요. 조직 간에 세대 간의 갈등이 좀 있는 회사다. 그러면은 비슷하게 또 협업 소통을 위한 툴들 그리고 평가를 위한 그런 솔루션들 그리고 서로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도 필요할 거고요. 전사적인 혁신을 위한 또 솔루션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디지털 워크플레이스는 기본적으로 일하는 방식이 과거에 비해서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요즘 많이 회자되고 AI에 대한 근간이 되는 겁니다. 제가 전형적인 업무 환경을 말씀드리면은 제가 2009년에 그 LG전자라는 회사를 여의도에 출근을 하게 됩니다. 출근하니까 엑스노트라는 이만큼 두꺼운 노트북을 주더라고요. 딱 그거 받고 저는 미 서부 지역을 제가 기술 영업을 담당을 했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제 고객사였고 구글이랑 뭐 애플, 나이키 이런 회사가 제 고객사였는데 저는 딱 그 미 서부 지역만 담당을 해서 제 사무실에서 저희 팀원들과 단일 업무를 했죠. 거기 기술 지원을 기술 영업을 어떻게 할지.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일하는
환경은 어떠냐면은 분명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지만 요즘 그만큼 많이 바뀌었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일단은 회사에 출근하면은 회사 PC도 있지만 내 PC도 이제는 업무용으로 쓰고 계세요. 여기 지금 스마트폰도 다 업무용으로 쓰고 계실 거예요. 이메일 체크하실 거고. 그리고 다중기기, 다중 플랫폼입니다. 윈도우스, 뭐 크롬도 쓰시고, 맥도 쓰시고, iOS 쓰시고, 다양하잖아요. 안드로이드 쓰시고. 그리고 이제는 언제 어디서나 작업을 하시죠. 오늘은 집중도가 되게 좋으신데 지금 제 발표 들으시면서 일하시는 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일하시는 분들 대단한 분들이십니다. 디지털 노마드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환경이고, 그리고 다중협업이 많이 증가됐다고 말씀을 드려요. 우리 회사에서만 일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콜라보레이션도 많아져요. 이제는 밀가루 회사가 맥주도 만들고 옷도 만들잖아요. 그리고 워낙 요즘 그 인건비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아웃소싱을 많이 해요. 그리고 뭐 저기 숨고나 아니면 크몽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프리랜서 플랫폼들도 많이 생기거든요. 우리 회사 직원이 아니라 우리 회사 외부의 직원들과도 협업과 소통을 많이 하게 돼요. 이 과정에서는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직원들은 복잡 다양한 환경에 놓여지게 돼요. 회사 사람들도 일해야 되죠. 외부 사람도 일하게 되겠죠. 그러면 NDA도 맺어야 되죠. 다양한 보안 관련된 이런 이슈들도 많이 생길 거잖아요. 그러면 직원들은 경험 개선돼야 되고 생산성이 올라가야 되고 보안이 특히 중요하겠죠. 근데 이거를 또 케어하기 위한 또 비용이 또 많이 올라가면 안 되겠죠. 이런 상황 속에 디지털 워크플레이스 구축이 해결 방안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려면은 이 네 가지를 갖추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진정한 디지털 워크플레이스 구축하신 분들은 첫 번째 협업과 소통을 위한 솔루션들을 갖췄다는 거예요. 팀즈,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있잖아요. 카카오도 일종의 어떻게 보면 카카오웍스도 있고 네이버 웍스도 있는 것처럼 이런 협업과 소통을 위한 솔루션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빌리티 디바이스가 갖춰야 되겠죠. 디바이스 갖춰야 되고, 복잡 다양한 환경 속에 데이터들이 많이 오고 가더니 보안이 강화돼야 되고, 마지막으로 수많은 데이터들을 해석할 수 있는 이런 비주얼 데이터 같은 도구도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그럼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이런 네 가지 요소 중에서 어떤 걸 제공하고 있나요? 그러면은 다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려요. 근데 오늘은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왼쪽 상단에 그 생산성 도구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코파일럿을 이제 연동을 해서 쓰는 건데, 혹자는 챗GPT랑 M365랑 합쳐진 게 코파일럿이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조금 와전된 내용인 거고, 어떻게 보면은 챗GPT의 아까 말씀드렸죠, 파운데이션 모델인 랭귀지 모델을 가지고 온 거예요. 거기에 마이크로소프트 자체 AI 엔진과 앱들이 이제 융화가 돼가지고 원하는 저희가 아웃풋을 얻는 거고요. 이 내용은 혹시 앞에서 발표하셨나요? 오픈 AI의 파트너십 이거 발표하셨어요?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일론 머스크 이야기 했나요? 안 했죠? 요거는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할까요? 넘어갈까요? 네, 당연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에 전략적 투자를 했다고는 하는데, 사실 오픈 AI는 아시다시피 비영리 기관이었고, 일론 머스크와 샘 알트만이랑 뭐 다른 사람들과 같이,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원래는 그 페이팔이라는 이제 그 거래 앱 이제 서비스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페이팔 마피아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요즘에 링크인이나 뭐 유튜브나 이런 각종 AI 트랜스포메이션 일으키는 분들이거든요. 거기에 펀딩들을 일부 일론 머스크가 땡겨와 가지고 오픈 AI를 세팅을 합니다. 근데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세 가지 컴퓨팅 파워와 알고리즘이랑 그 다음에 데이터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얼마나 돈이 많이 필요했겠습니까? 이사회 분들이 자금을 출자를 해가지고 이제 개발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때만 해도 2017년만 해도 2015년만 해도 구글이 AI를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구글은 완전 상업적인 용도로 AI를 드라이브 하다 보니까 분명히 그런 사회적인 이슈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이걸 견제하기 위해서 조금 더 선두적으로 AI를 연구 개발하고 리스크를 먼저 테이킹해서 아주 급진적인 변화를 이끌지 않고 정말 리스크를 해칭할 수 있는 그런 AI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비영리 단체를 시작했는데 문제가 생긴 거는 2017년도에 일론 머스크가 이제 대규모 출자를 하는 거를 거부를 합니다. 그리고 먹튀를 한 거죠. 그때 남아있는 주식을 고스란히 MS가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때가 시작이 된 거고, 그래서 2019년에 MS 투자를 이제 1빌리언 했지만 사실은 캐시를 다 한 건 아니에요. 다 한 건 아니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아까 말씀드린 비즈니스 근간이 2, 3년 전에는 애저 클라우드였잖아요. 클라우드에 애저 클라우드 크레딧을 일부를 주게 됩니다. 일부 캐시와 수많은 이제 저희 애저 클라우드를 쓸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한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돈인 거죠.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분을 취득을 하고 챗GPT에 대한
독점 라이센스를 얻습니다. 독점이란 거는 우리만 쓰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우선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라이센스 권한을 얻게 돼요. 그래서 그 반사 효과로 챗GPT가 나오고 바로 코파일럿이라는 서비스를 연동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전에는 오픈AI에서 챗GPT 또는 챗GPT가 오픈AI의 서비스였죠. 그 외에 구글이나 뭐 페이스북이나 얘네들과 연동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할 수 없는 계약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MS에서 코파일럿 출시를 하고 이게 3월에 출시하니까 시장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가 대규모 투자를 또 10빌리언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오픈AI의 상업 라인으로는 49%의 지분을 취득을 합니다. 이만큼 전략적 제휴를 통해 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세 가지의 기본적인 오픈AI 서비스를 쓰게 됩니다. 챗GPT, 그리고 코덱, 그 다음에 달리란 이미지 생성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간단한 이게 히스토리인 거고요. 코파일럿 시장에 런칭이 됐고, 여러분들이 지금 올해 2월달 기준으로 월에 30불 기준으로 이제 이용하실 수 있는 라이센스가 시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코파일럿은 어떻게 쓰나요? 뭐가 도움이 되냐고 물어보시면은 일단 코파일럿에 대한 정의를 말씀을 드려요. 한국말로 하면 이거는 부조종사잖아요. 조종사는 누굴까요? 조종사. 조종사는 저죠. 사람이죠. 철저히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AI 서비스가 메인이 아니에요. 서브인 거고요. 그만큼 오너의 주체가 되게 중요합니다. 사람의 주체가.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겠죠? 내가 주체이기 때문에 나의 창의성으로 더 많은 밸류를 만들 수 있을 거고요. 내가 코파일럿을 이용하다 보면은 시간을 세이브하니까 더 많은 업무를 수행하겠죠. 그리고 미처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내 인더스트리의 지식이 아니라 웹상에 있는 수많은 데이터에서 내가 코파일럿 통해서 불러들여서 나만의 지식으로 이제 습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만큼 생산성을 또 가지고 오는 거고요. 좀 구체적으로 지금 동작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도 조금 설명해 주실 것 같은데 크게 세 가지입니다. 랭귀지 모델이 있어야 되고요.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걸 불러들이고 이제 API화 할 수 있는 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실제 웹상에 있는 가장 다양한 정보겠죠.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좀 이슈가 분명히 있었던 케이스도 있는데 수많은 데이터가 쌓인 상태에서 관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AI를 돌리게 되면은 미처 내가 예상치 못한 그런 리스크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직원의 임직원의 뭐 월급 명세서가 갑자기 튀어나온다든지 아니면은 뭐 HR 정보가 갑자기 뭐 운영팀에 공개가 된다든지 그런 게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항상 보안적인 이슈를 좀 잘 세팅을 해놓고 이 코파일럿 쓰실수록 이제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요거는 뭐 언론에도 많이 오픈이 돼 있어가지고 실제로 이제 코파일럿의 아키텍처 구조예요. M365 그다음에 랭귀지 모델, 그래프라는 이제 실제로 M365에 쓰고 있는 그런 데이터들, 인덱싱 모델들을 이용을 해서 코파일럿 쓰는 상황인 거고요. 실제 케이스는 아마 다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킥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전달드리고 싶은 거는 막연히 코파일럿이 제가 말씀드렸죠, 서두에 이게 무조건 솔루션은 아니에요. 우리 회사가 어떤 비즈니스 목적을 두고 있고 그리고 어떤 인더스트리 있고 그리고 우리 회사의 직원들이 어떤 직군에 아니면 잡 포지션에 많이 분포되어 있냐에 따라서 이 코파일럿을 쓸 수 있는 환경이 무궁무진하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마케팅 에이전시예요. 에이전시면은 고객들과의 마케팅 캠페인을 하는 데 있어서 제안서를 많이 주고받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A한테 했던 회사를 B한테 쓸 수도 있는 거고요. B한테 했는 거 C한테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은 기존 문서를 활용할 수 있는 케이스가 되게 많아지겠죠. 그러면은 신규로 만드는 게 아니라 A라는 회사에 제안 들어갈 때 코파일럿으로 이 회사에 대한 정보를 일반 서머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 했던 이제 그 제안서를 같이 머지를 해가지고 원하는 제안서를 만들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마케팅 에이전시라면 뭐 PR 컨텐츠로 만든 거 대외 메시지 만들 때도 실제로 코파일럿 이용해가지고 대외로 나갈 수 있는 메시지를 실제로 만들기도 하거든요. 실제 케이스가 작년에 올해인가요? 올해 초인가? CS 할 때 한국의 모 굴지의 대기업 회장님이 CS 연사로 가셨어요. 근데 이 회사 여기가 그 연사 발표문을 버전이 40번까지 나왔대요. 그러면은 제가 LG전자에서 아는데 분명히 한 10명은 달려들었을 거예요. 그 문서 연사 만드는데. 그런데 그분께서 이제 CS 가기 3일 전에 저희 MS 오셔가지고 코파일럿으로 자기 연사문을 한번 만들었어요. 깜짝 놀라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복귀하시는 그 차 안에서 그 팀에다가 우리 회사 이거 도입할 거 빨리 검토하라 그래가지고 그 보수적인 회사가 가장 먼저 도입을 하신 케이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내가 어떤 목적에 쓰냐에 따라서 대표님들이나 아니면 주요 부서에서 이게 딱 필이 오는 거예요. 아, 이렇게 쓸 수 있겠다. 연산은 되게 큰 일부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회사가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어떤 목적으로 이거를 도입하냐에 따라서 쓸 수 있는 케이스가 너무나 많이 달라집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케이스들 좀 넘어가고요. 워드나 파워포인트로 쓰는 이런 기능들은 정말 극한의 일부인 거예요. 저는 팀즈가 하나의 플랫폼이 되거든요. 여기 안에서 팀즈인가요? 그렇죠. 이게 지금 코파일럿 팀즈 채팅창이거든요. 여기 안에서 데이터를 불러들이기도 하고 내가 인풋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내 일정을 불러와서 서머리도 하기도 하고 지난주에 내가 놓친 메일들 정리해달라 그러기도 하고 정리한 메일을 도표로 만들어가지고 들고 가기도 하고 고객사를 지명해가지고 고객사가 보낸 메일 정리하고 그걸 다시 서머리해서 그거 차에서 보면서 고객사 들어가기도 하고 막 이러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극한의 일부러 말씀드린 게 정말 사소하지만 아까 제가 혹시나 고객의 이메일을 정리한다면 지난주 거를 기본적으로 아웃룩에서 그 고객분 성함으로 소팅을 하겠죠. 하나씩 찾아보겠죠. 근데 그런 시간보다 아까 여기 팀즈에서 불러와가지고 그냥 한 번에 서머리해서 보는 게 시간적으로는 10분 걸릴 거를 1분 만에 정리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행위들이 하루에 몇 번이 반복이 되다 보면은 한 달로 치면은 뭐 한두 시간은 기본이겠죠.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좀 잘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결코 싼 비용은 아니에요. 저렴한 금액은 아닙니다. 심지어 말씀드렸죠. 기본적인 라이센스가 엔트리 스큐가 있어야 돼요. 엔트리라면 저희 이번에 최근에 이제 저희가 그 베이스 라인까지 내려왔는데 비즈니스 베이직, 스탠다드, 프리미엄, E1, E2 뭐 이렇게 저희 라이센스 쓰는 상태에서 코파일럿 얹는 거기 때문에 비용이 그렇게 적지는 않을 거예요. 코파일럿 자체만 봐도 1년을 치면 한 48만 원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48만 원을 기준으로 본다면은 한 달에 30불이잖아요. 한 기업의 회사에서 한 과차장 하시는 분들 한 연봉이 한 5, 6천 정도 되시는 분들이 한 시간에 이제 시급이 한 3만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과차장 되시는 분이 한 달에 한 시간만 세이브하면은 사실 ROI가 나오는 거잖아요. 남는 한 시간을 가지고 어떤 더 가치 있는 밸류 있는 하는 거에 따라서 이 ROI는 무궁무진하게 달라질 거예요. 그 부분을 제가 원래 뒷장에서 말씀드리는데 미리 말씀드린 거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도입을 여기 계신 분들이 망설이고 계신 분들 계실 거고 한두 카피 구매하신 분들 계실 건데 잘 활용하셔야 돼요. 잘 활용하셔야 되는데 저도 그렇지만 주입식 교육을 받다 보니 질문하는데 되게 어색해요. 질문하는데 어색한 분들은 질문을 잘 못하죠 아무래도. 그래서 코파일럿도 코파일럿 나름의 문법이 있어요. 뭐 주어 동사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저는 한 5세에서 7세 되는 애한테 이렇게 조목조목 잘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찰떡같이 알아들어요. 그리고 몇 번을 반복을 하면은 더 퀄리티 있는 컨텐츠를 만들거든요. 근데 그런 프롬프트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레퍼런스를 제공을 해요. 코파일럿 랩이라고 해가지고 저희 마이크로소프트 홈페이지 들어오면은 어떤 도메인에서 어떤 직무에서 주로 어떤 것들을 많이 쓰는지가 가이드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제가 ROI 말씀드렸잖아요. ROI 그거 이제 그 이왕 샀으니 뽕을 뽑으셔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회사에서 대표님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회사 직원들이 이거 잘 쓰고 있나 그러면은 대시보드를 보면 돼요. 우리 직원들이 뭐 워드에다가 몇 분 쓰고 있고 뭐 PPT는 어떻게 쓰고 있고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야 될 거잖아요. 당장 쓰는 것보다는. 그래서 ROI를 잘 따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추가로 제가 코파일럿 스튜디오라고 이제 넣긴 했지만 혹시 회사 자체적으로 쓰시는 서비스나 데이터들을 뭐 CRM, DB나 솔루션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거기에 코파일럿을 연동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코파일럿 스튜디오라는 저희 서비스가 따로 있고요. 요거는 뭐 기존 고객 내부 DB를 이용해서 코파일럿 자체 이제 랭귀지 모델 개념으로 자연어 베이스로 가지고 있는 DB들을 분석하고 그리고 외부 서비스 뭐 지라와 같은 이제 개발 트래킹 서비스와 같은 것들을 연동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쓸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추가적인 개발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저희 전문 파트너인 SPN에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 뭐 어느 정도 마무리를 좀 해보면요. 실제로 이제 AI 시대가 도래가 아니죠. 이제는 사실 뭐 많이 쓰고 계세요. 제가 최근에 고객사를 가면서 미팅 딱 시작할 때 많이 물어보시는데 녹음해도 되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녹음해도 되냐고. 그거는 대부분 보면은 하이버 클로버 X에서 나오는 그 미팅 서머리 하는 그 서비스 많이 쓰시거든요. 벌써 미팅할 때 약간 그 어조가 좀 달라요. 그만큼 이제 쓰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졌어요. 근데 팀즈에서 기본적으로 서머리 해주거든요. 코파일 하고 근데 클로버 X에서는 클로버 X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DB나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제품과 이걸 활용하는 거는 팀즈를 쓰면은 그걸 바로 또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그만큼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일상생활에 AI가 많이 녹여져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은 여기 계신 분들은 얼마나 이제 준비가 되셨다는 거예요. 이거 준비를 하기 위해서 당연히 여기 오셨겠죠.
그럼 제가 항상 고객사 이제 들어가서는 가이드를 드리는 거는 요 5가지에 대해서 한번 자문자답을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첫 번째, AI를 왜 도입하실 거냐, 목표는 뭐냐라고 말씀을 드려요. 아까 워크플레이스 말씀드렸죠. 코로나 때문이냐고요, 아니면은 뭐 MZ세대의 갈등이냐고 이런 거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회사가 직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당백을 하고 싶어요. 코파일럿 도입하고 싶어요. 이럴 수도 있어요. 또는 특정 인더스트리에서 우리가 좀 더 강화를 해서 지식 베이스의 이제 비즈니스를 하겠다.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목표를 왜 도입하냐에 대한 기준을 세우셔야 될 거고, 도입하기 위한 과정에서의 우리의 회사의 현재 문제점은 뭐냐? 인력이 없다, 비용이 없다,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에 뭐 결이 안 맞다, 뭐 이런 게 있겠죠.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 그러면 이걸 도입하는 과정에서 우리 역량은 어떻게 되는지, 역량이 모자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전문 파트너한테 요청을 하면 돼요. 그런 과정을 겪으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우리 회사가 데이터를 좀 많이 다루는 회사다. 그러면은 이 기존 데이터를 온프레임으로 두는 게 아니라, 이게 코파를 쓰시려면 기본적으로 다 클라우드에 올려야 되거든요. 그럼 정책상으로 우리가 클라우드에 다 올리자라는 정책이 세워져야 될 거고, 우리 회사가 외부 호스팅 이메일 서비스 썼다 그러면 이것들 다 익스체인지로 올려야 돼요. 그런 과정을 겪으셔야 되거든요. 그런 데이터에 대한 이제 환경과 그러면 자연스럽게 인프라와 리소스를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 개념이 세워지겠죠. 이런 과정을 거치시고 도입을 결정을 하시면, 제가 제일 중요한 거는 회사에 탑다운으로 직원들 코파일럿 써, 이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태스크를 드려야 돼요. 직원분들 2~3명씩이라도 코파일럿 또는 AI를 잘 쓸 수 있는 팀을 만들어서 이 팀들이 또 다른 팀한테 전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의 과제가 주어져야 돼요. 그냥 써보세요라고 하면은 이거 그냥 장난감이에요. 아침에 잘 지냈어? 오늘 점심 뭐 먹을까? 그러면 이런 걸로 쓰는 장난감으로 불과하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실제로 잘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셔야 되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항상 이렇게 발표를 하고 다니면은 마지막에 보여드리는 겁니다. 보신 분들 계실 건데, 이건 1988년도에 미국에서 초등학교 수업 시간에 계산기를 도입하자 했을 때 교수님들이랑 선생님들이 이거 안 된다, 애들 바보 만든다 이랬거든요. 근데 미국 전주, 그리고 아시아 뭐 특성 이제 선진화 아시아나 아니면은 뭐 유럽 학교에서 초등학교들은 웬만하면 다 계산기를 쓰더라고요. 뭐 공학 계산기도 될 수도 있고 아주 대중화가 된 거죠. 작년의 시점이 이랬던 것 같아요. AI가 너무 일다, 우리 바보 만든다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제는 이런 메시지는 이제는 많이 내려간 것 같아요. 지금 언론에 나온 거는 어떻게 우리의 삶에 도입을 해서 생산성을 올릴 수 있을지, 어떻게 잘 활용해서 경쟁력을 가질지에 대한 고민을 하실 타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챗GPT한테도 물어봤어요. 제가 이거는 노무사 협회 쪽에 들어가서 노무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처음에 이제 노무사분들이 이거 내 일자리 위험하겠는데, 왜냐하면 노무사분들은 노무 사건 케이스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노무 리포팅을 위한 자료 만들 때 자료에 대해서 고객사만 바뀌기도 하고 뭐 금액만 바뀌기도, 날짜만 바뀌기도 하는 단순적인 부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거를 이거 대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건 좀 부정적이다, 우리 협회에서는. 근데 약간 제 가려운 부분을 긁었죠. 이제 말미에 이걸 잘 쓰시는 노무사분들은 어떠실까요? 되물어주면서 안 쓰는 노무사분은 도태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잘 쓰시는 분들은 한 달에 막 수임을 막 10개씩 하시는데, 왜냐하면 오퍼레이션 쪽으로 시간을 세이브 되니까. 근데 아니신 분들은 그냥 되게 해전 업무를 다 하셔야 되겠죠. 그만큼 경쟁력에 있어서 뒤처질 수도 있고, AI적으로 이제 받을 수 있는 정보가 되게 많을 거잖아요.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케이스도 많아지니까, 이런 관점에서 챗GPT는 AI가 당신 자리를 뺏는 게 아니라 AI를 잘 쓰는 사람 또는 조직 또는 회사가 그렇지 않은 경쟁사들 또는 내 주변의 사람들보다 뒤처지게 하거나 아니면 그 자리를 대체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좀 긴 시간이지만 오늘 이제 복귀하실 때 그래도 머리에 하나 담아 가시면 좋을 게, 요 메시지 정도는 AI를 이 관점이 한 단계 더 나가면은 굳이 반감을 가지시지 말고, 요즘에 MS 코파일럿이 아니어도 돼요. 무료 버전이 너무 많습니다. 코파일럿도 엣지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에 보면 무료 버전이 있어요. 요거는 그냥 챗GPT랑 똑같아요. 무료 버전하고 써보시고, 이게 이런 구조로 이런 문법으로 우리가 쓸 수 있구나라고 익숙해지시고요. 이걸 가지고 우리 회사에서 어떻게 잘 쓸 수 있을까,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 수 있을까, 우리 직원의 생산성을 어떻게 올릴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보실 타이밍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내 경쟁사는 또는 나의 이제
주변에 경쟁적으로 이제 일하시는 분들은 이미 쓰고 계시고 20, 30대 분들은 너무나 잘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뒤처지지 않게 최소한 걸쳐는 놓으시라. 그래서 무료 버전부터 좀 익숙해지시고 정말 전사적으로 우리가 제대로 도입을 해보자. 그러면은 전문 파트너분들의 컨설팅을 받으시면서 비용이 있잖아요. 너무 많이 도입하지 마시고 좀 소규모로 파일럿으로 운영해 보시고 태스크 만들어서 러닝을 통해서 2, 3개월 텀을 두고 해보시는 거를 안내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